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관련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불경기에 이 많은 이들이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또 한 번 폭등해버리면서 물가가 빠르게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IMF는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닥치면 한국의 은행들을 포함한 세계 주요 은행 자산의 3분의 1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도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국내 주요 그룹이 세운 현지 법인은 8곳인데요. 삼성, SK, LG, OCI 등 4개 그룹이 이스라엘의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이 총 5개로 가장 많습니다. 삼성은 특히 이스라엘에 반도체 R&D 센터를 열고 엄청난 수의 똑똑한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을 고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신규 대규모 공장까지 건설하고 있는 인텔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텔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 CPU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인텔 칩에 최신 메모리를 지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공급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남북 키르야갓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이 수도 예루살렘의 모비라의 자율주행차 솔루션 개발센터, 북부 하이파의 AI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페타티크바의 AI 및 통신 솔루션 개발센터 등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약 14,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 중 키르야갓에 위치한 인텔 반도체 공장 팹28은 첨단 CPU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아울러 인텔은 팹28 인근에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팹38도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키르야갓 지역에 250억 달러, 32조 원을 투자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반도체 팹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이 장기화되면 인텔은 공장 가동뿐만 아니라 이 신규 공장 건설 중단까지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이 끊어지면 칩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직원의 안전 문제 또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지서 하이테크 수출의 7.5%를 담당하는 인텔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기업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인텔의 이스라엘 매출액은 87억 달러, 약 1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영준 차세대 지능 반도체 사업 단장은 인텔이 CPU 생산을 연기하면 국내 메모리 업체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침체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엔비디아도 이스라엘의 많은 법인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테러 무장단체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된 이란이 한국에도 무자비한 외교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2를 13조 원어치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사우디를 설득하며 이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K방산 큰손으로 불리는 UAE마저 방안을 취소했는데 이 배후에도 역시 이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란은 한국이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지 말고 자신들과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간곡한 요청으로 사우디 정상과 45분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통화 중 한국산 무기를 더 이상 사지 않는 내용도 포함된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한국에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는 최근 한국에서 어렵게 풀린 이란 자금 8조 원이 미국에 의해 다시 재동결된 가운데 이란은 한국에서 동결된 기간 동안 이자를 더해서 이란에 보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수의 이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금융 제재로 지난 4년간 한국은행, IBK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 3곳에 예치됐던 약 60억 달러, 약 8조 원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해 이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런데 한국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란이 한국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해 한국산 무기 수출을 막는 황당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와 이란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이 푸틴도 황당한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를 과거 나치 독일의 레닌그라드 봉쇄에 비유하며 용납할 수 없다라고 13일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네티즌들은 네가 할 말은 아닌 듯하다. 이 인간이 드디어 치매가 왔군. 지가 한 일은 까맣게 잊은 게야. 푸틴이 할 소리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전될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타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라고 불리는 가자 이슬람 국가를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진지 5곳에 정밀 유도탄과 박격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져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가장 우려했던 확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CNN 방송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오후 3시 15분 이슬람 저항군 헤즈볼라 단체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셰바 농장의 시온주의자 이스라엘 진지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한편 확전을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며 답답하게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의 미국 대통령도 못한 것을 한국의 삼성이 해낼 것 같다라는 파격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란이 무장 테러단체 하마스를 지원하고도 이처럼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동 최강국인 사우디를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삼성이 이란과 하마스의 충격적인 계획을 한 방에 초토화시켜버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경영진은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 장관 그리고 일행들과 극비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삼성은 이란과 손을 잡고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에 맞서려는 사우디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도 처음에는 핵 제조 기술을 전수해줄 수 있다는 이란의 제안이 솔깃했지만 이란과 손잡고 미국, 이스라엘, 한국, 특히 삼성의 등을 돌리게 되면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이 비전 2030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 삼성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건설사들이 한국을 대신할 수 있다며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인 한국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사우디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가 랜드마크로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세계 최초 1km 초고층 빌딩은 한국의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이외에는 전 세계 어느 건설사도 지을 수 없는 데다가 최근 이재용 삼성 회장이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이 3국에 직접 방문하며 영향력을 확대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회장은 빈살만 왕세자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회장의 입김이 이란으로 기울 뻔했던 빈살만의 마음을 돌려놓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다수의 외신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못한 일을 한국의 삼성이 해냈다라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뒤에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교민들을 태우기 위해 군수 송기를 보낸 한국 측의 대응에 일본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늦은 대응에 매 순간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이스라엘 거주 일본인들이 한국의 군수 송기에 의해 빠르게 구조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솔직히 한국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스라엘 교민 대피는 인명과 직결된 일이며 인도적 지원의 관점에서도 이번 한국의 대응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신세를 졌다. 일본인 51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일본인들이 있었을 텐데 배려해줘서 감사하다.
한국의 발빠른 대응은 일본 정부의 대응 지연을 드러내는 모습이 됐다. 한국과 정치적 문제가 있지만 긴급 상황에서 한국이 솔선수범 대응하는 이미지가 강하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의 늦은 의사결정에는 진절머리가 난다. 일본의 정치적 결정은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 라며 한국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기습을 주도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사령관을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가자지구에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하마스 사령관 무라드 아부 무라드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침투를 주도한 하마스 공중부대의 지휘부 수십 명도 제거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하마스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돕고 이 대이스라엘 추가 공격 및 전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4일 성명에서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정단의 동지중해로 이동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군의 전력 태세 증강은 이스라엘 안보를 지키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모든 국가와 비국가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밝혔습니다. 항모 전단은 항공모함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유도탄 순양함 필리핀의 유도탄 구축함 그레이브리와 메이슨 등으로 구성됐으며 먼저 지역에 도착한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일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의 동지중해 이동을 발표했으며 미 공군도 영내 F-15, F-16, A-10 전투기 대대를 전개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에 싣는 비행기는 약 80대 정도입니다. 고작 80대로 뭘 하냐? 팔레스타인에는 비행기가 수백 대 이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80대만 나가도 팔레스타인 비행기의 수백 대대는 단 몇 분 만에 어디서 쏜지도 모르는 미사일에 모두 격추됩니다. 미 항모에 실린 비행기 값을 다 합치면 100억 달러가 넘는 최신형 비행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신형 전투기라고 해봐야 1980년대 만들어진 이 북한산 전투기와 러시아산 전투기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미 항공모함은 한 척 건조 비용이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 척당 10억 달러가 넘는 최신 군함이 10척 정도 따라붙습니다. 이외 보급함,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을 다 합치고 항모에 실린 비행기 가격을 다 합치고 또 한 발당 수백 달러 이상씩 하는 수천 기의 초정밀 미사일까지 다 포함하면 이 항공모함 전단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200억에서 이 300억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 엄청난 항공모함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나 이스라엘에 급파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압승 분위기로 중동 정쟁이 끝나려 하자 중국이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 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선제 공격을 이유로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왕 주임은 이스라엘의 행위는 자위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며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와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가자 민중에 대한 집단적 징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아예 이스라엘 공격 준비를 마쳤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의 군 조직인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시리아에 배치한 병력을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보도가 15일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움직임은 제2의 전선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해왔던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시리아 정부 고문과 에조르의 활동가를 인용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르 에조르에 있던 병력을 남쪽의 다마스쿠스 가까운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던 이란군이 이스라엘군이 무장한 무기들을 눈으로 실제로 보자 경악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대부분 이스라엘이 자체 제작한 무기들이고 미국산 무기 조금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 이란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군은 최신식 한국산 무기들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인 2008년 그리고 2012년에 이듬해에도 한국산 무기 수입액을 전년보다 각각 2배, 1.5배씩 늘린 바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한국에서부터 최신식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을 초대규모로 수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하마스의 미사일 벌떼 공격에 이스라엘의 첨단 방어망이었던 아이언돔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며 피해를 입자 이스라엘이 한국형 아이언돔을 대규모로 수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20km 이하의 적어도 미사일들을 완벽하게 적중시키는 천궁에서부터 30km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아내는 패트리엇, 여기에 60km 높이까지 완벽히 탐지해 100%에 가까운 명중률로 무력화시켜버리는 LSAM까지, 여기에다가 최근 LIG 넥스원과 하나 디펜스가 공동 개발한 한국형 아이언돔 LAMD Low Altitude Missile Defense가 있습니다. 이 LAMD 한 개 포대는 요격탄 발사 차량 2대에서 6대로 이 대당 요격 미사일 16발에 달하고 히트2킬 탄두를 장착, 여기에 AESA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해 동시에 1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시 탐지해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국의 최강 무기들로 도배하는 가운데 하마스와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과거 북한과 하마스가 무기 연결고리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혀 놀랍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내며 북한의 무기 거래 움직임을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이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 중 상당수가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진격하게 되면 더 많은 북한산 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전달된 주요 경로로 북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와 중동 국가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북한과 오래전부터 공동 개발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정보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란 군사력 관련 보고서에서 탄도미사일 등 이란의 무기체계에 북한의 기술이 연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주요 무기 프로그램의 국산화 능력을 확립하기 위해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 미사일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주력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액체 연료형 추진형 이 샤하브-3는 북한 노동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북한 무기를 장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국경 근처까지 갔는데, 이스라엘군이 북한 무기보다 화력은 100배 이상 강한데 동시에 100개 미사일을 탐지해 격추시켜버리는 이 최신 한국산 무기로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군을 보더니 경악을 한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이란이 한국산 무기를 보자마자 경악하며 난리난 이유는 바로 얼마 전 한국산 무기로 완벽히 무장한 사우디 연합군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던 당시에 사우디 연합군이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이란은 이때 이렇게 사우디 연합군이 사용한 무기를 공개했는데 전부 한국산 무기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한국산 무기들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란,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이란은 한국에 당장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라며 한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향해 KF-21 개발을 위한 협력 중단을 선포해 인도네시아가 대충격을 받았습니다. 엄 청장은 16일 방사청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니 측의 KF-21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달 초 인니 측에 10월 말까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기간 동안 분담금 납입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계속해서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구걸하며 한국에 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 한국의 결정은 지금까지 한국이 인니에 깎아주겠다고 한 구두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원래 인니가 한국에 줘야 할 원금에 더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이자까지 더해 모두 정확히 지급하지 않으면 인니와 협력을 즉각 중단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협력 중단을 선포한 것입니다. 앞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5월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 이후 약 1조 6천억 원으로 감액이 됐죠. 이 금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이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1000억 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783억 원만 납부해 현재 9천억 원 이상을 연체 중입니다. 연체금에 대한 이자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연체 이자를 5%만 잡아도 1년에 450억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돈 450억 원이 매년 인리 때문에 낭비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인도네시아가 이미 KF-21 사업 분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올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기로 했고 미국산 F-15EX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돈을 주기를 거부하며 대신 프랑스산 전투기와 이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한 이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이 바로 앞으로 4달 뒤 열릴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헌법상 대통령 3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조코위는 이미 재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죠. 그런데 조코위는 다른 충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 왕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현재 40세인 대통령과 부통령의 출마 연령 제한을 유지하면서도 선거법을 바꿔 이 선출직 공무원은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덕분에 아직 40세가 되지 않은 36세의 조코위 장남이 부통령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16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헌재는 선거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40세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를 35세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피선거권 연령을 법으로 제한한 것은 국회의 권한이며 이를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이번 판단에 관심이 쏠렸던 것은 헌재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경우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수라카르타 시장이 내년 2월 대선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헌재의 최종 판단으로 기브란의 부통령 출마 가능성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판단 이후 오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이 선거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연령이 40세 이상이거나 선출직에 오른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심사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내린 결정에 배치되는 결정을 당일 오후에 내놓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덕분에 조코위의 장남인 기브란은 연령과 관계없이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인리 헌법재판소의 안와르 우스만 소장이 바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였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이 차기 인리 대통령으로 그리고 조코위의 장남이 부통령으로 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줘야 할 분담금을 한국에 주지 않고 다른 나라에 줘버린 충격적인 선택을 한 프라보워 인리 국방 장관이 곧 인리의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더욱더 충격적인 만행들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결국 한국은 인리의 KF-21 공동 개발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리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인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인리에 폭탄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KF-21의 새로운 엄청난 성능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인리에 협력 중단을 선언함과 동시에 KF-21에 장착되는 핵심 무장을 공개해 인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KF-21의 핵심 무장으로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GB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공개했습니다. KGB에는 중거리 GPS 유도 키트를 장착해 원거리 공격 및
주야간 전천 후 정밀 공격은 물론 이 GPS 교란 대응까지도 완벽하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이용하면 무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미국 국방부도 이를 보더니 화들짝 놀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니가 한국에 줘야 할 분담금으로 사들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가졌는데도 가격은 더 저렴한 것으로 인니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인니는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국이 인니의 핵심 광물 재활용 기술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인니는 인니에 매장된 휘토리와 리튬의 개발권을 한국에 넘기겠다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핵심 광물 휘토리와 흑연, 리튬, 바나듐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이미 계약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차의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리튬이 금보다 귀한 시대가 열리자 리튬 최대 매장지인 멕시코와 칠레, 아르헨티나에 이어 인도네시아도 리튬과 구리광산 및 관련 기업을 국유화시켜 수출을 금지해버리는 초강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한국만 예외로 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은 물론 한국이 인니에서 직접 리튬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K방산 큰손인 폴란드가 한국에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KF-20을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지난 5월부터 적극 어필해왔고 고작 9천억 원을 한국에 못 내서 쩔쩔매고 있는 인니와 달리 한국산 무기를 초대규모로 사들이며 이미 23조 원을 한국에 지불한 폴란드는 한국의 KF-20을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순간 온갖 조건을 걸어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인니와 달리 이 계약 즉시 KF-21 수십 대뿐만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도 수십조 원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이 인니를 용서해줄 확률은 0%가 됐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한복판에서 또다시 인도주의적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7일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 중심의 아라흘리 아랍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수백 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최소 500명이고 수백 명이 아직 건물 잔해 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BBC와 알자지라 방송이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공습했다고 최초 보도한 가운데 하마스는 끔찍한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확전을 막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그 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뒤 요르단으로 이동해 이집트 대통령, 요르단 국왕,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사자회담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대참사로 회담 일정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우려하던 확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불확실한 국면에 빠져든 가운데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튿날인 지난 8일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며 이미 제2의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내일을 적에 대한 분노의 날로 삼자 거리와 광장으로 즉시 가서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의 죽음을 레바논에서 복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가 발생한 17일 이스라엘군과 교전으로 헤즈볼라 대원 5명이 숨졌습니다. 헤즈볼라뿐만이 아닙니다. 가자지구 중심의 병원 폭발로 인해 최소 500여 명이 숨지면서 사태를 지켜보던 아랍권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병원 폭발 사건이 알려지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란 등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며 결집했습니다. 또 레바논, 요르단, 튀르키예, 튀니지 등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병원 폭발 사건으로 이란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중동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었습니다. 캠 맥컬럼 영국 국내 정보국 국장은 영국 더 타임스를 통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슬람 급진주의자들과 반유대주의자, 신나치주의자가 유대인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 라며 세계가 냉전 종식 이후 최대 위협에 직면했다라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스는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의 무장 세력들은 이란이나 헤즈볼라에서 비슷한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같은 팀으로 간주된다 라며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당일인 18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와 관련된 인사 및 단체에 대해 전격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를 포함해 수단과 터키, 알제리, 카타르 등을 기반으로 하는 9명의 개인과 1개 단체를 테러 연계 혐의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해당 대상들은 하마스의 금융투자를 관리하거나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되는 이란과 연결된 금융조력자, 가자지구 기반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등입니다. 오랫동안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하마스는 세계 곳곳에서 이 비정부기구, NGO와 자선단체를 이용해 자금을 모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어린이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하마스의 잔혹한 학살에 대응해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국 정부가 하마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전쟁을 막을 수도, 아랍국들의 대규모 참전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마스가 다른 아랍국들에게 의존도가 높아져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란과 레바논, 사우디 등 주변 아랍국들이 대규모로 결집해 이스라엘을 동시에 공격하려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자 계기가 바로 가자지구 병원 폭발로 인한 무고한 시민 5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병원을 폭발시킨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마스와 같은 편인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테러 단체의 소행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첩보원들의 충격적인 녹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폭발 전후 가자시티 알-아흐리 병원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과 함께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하마스 첩보원들의 녹취 내용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IDF의 공습 때문이라면 현장의 공습에 의한 구덩이나 건물에 구조적인 손상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벽도 그대로 있다며 손상된 곳은 병원 밖 주차장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는 아라흐리 병원 주차장이 불에 타는 장면이 담겼을 뿐 병원 건물은 심한 손상이 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또 알하흐리 병원 폭발이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 59분께 이슬라믹 지하드가 병원 인근 묘지에서 1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와 동시에 가자시티에 있는 병원에서도 폭발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이스라엘군의 책임으로 돌리고 폭발로 인한 사상자 수를 부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하마스 첩보원 간 오간 이 대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대원 A는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처음 본다 라고 말하자 B는 이건 이슬라믹 지하드 것이라던데? 라고 답합니다. A가 뭐라고? 이게 우리가 쏜 거라고? 라고 놀라 대묻자 상대는 다시 그런 것 같아 라고 대꾸합니다. 누가 그러더냐? 라고 재차 묻는 질문에 B는 미사일 파편을 보면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후 B가 하지만 신이시여 왜 이게 다른 데에서 폭발하지 않았을까? 라고 한탄하자 A는 그새 다른 곳에서 정보를 입수한 듯 병원 뒤 묘지에서 이걸 쌌고 오발로 거기에 떨어졌다고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침묵이 이어진 후 오발 장소와 관련한 대화가 몇 차례 오가다가 대화가 종료됩니다. 이날 이스라엘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병원 폭발은 다른 쪽 소행으로 보인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언이 무엇에 근거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 국방부 자료라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과는 별도의 분석을 통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인데요. 이란과 레바논에 이어 사우디까지 개입하여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퍼붓게 되면
이미 약점이 드러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지 매체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낼 무기를 한국에 긴급 요청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얻은 적군 기지의 영상을 인공지능이 24시간 분석해 어디에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고 있는지 상대군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모두 잡아냅니다. 잠수함 기지에 잠수함 몇 대가 없어졌는지, 군사공항에 평소보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연료가 얼마나 운반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던 산에 길이 생기고 콘크리트 건축물이 생긴다면 미사일 발사대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인공기술이 잡아냅니다. 국내 위성영상 분석업체인 SIA가 슈퍼X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슈퍼X와 함께 더해 명중률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천무2까지 대규모로 배치된다면 그 어떤 미사일도 절대 뚫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 최고 수익률이 직접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가 좋은 것 같고, 내일은 초전도체가, 그 다음날은 전쟁 관련주, 그 다음날은 반도체가 좋아 보여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가 어느샌가 계좌가 녹아내려버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최고 수익률에서 주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 수익률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더 베스트 프로핏을 친구 추가하신 뒤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지금 사야 할 종목과 목표가, 손절가 등을 알려드릴 건데요. 매수 매도를 할 때마다 왜 지금 사고 왜 지금 팔았는지를 모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 익숙해진 뒤에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게 이미 성장해 있으실 겁니다. 가격은 월에 99만원이고요. 6개월 회원권은 100만원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고 수익률 구독자라고 해주시면 이 첫 달에는 큰 폭으로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첫 달에 여러분의 계좌가 얼마나 바뀌는지 실제 경험해보시고 이 두 번째 달부터 정상 가격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가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최고 수익률 팀은 해외파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월스트리트 초대형 투자은행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기법으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고 수익률과 함께 하시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이 외국인 세력과 이 똑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 수익률 팀이 자체 개발한 확률 통계 예측 시스템까지 더해져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월 99만원을 아껴서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날리지 마시고 이 적은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식 종목만 고르는 것이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를 도와줄 최고의 리더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투자 능력입니다. 최고 수익률과 함께 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더 베스트 프로핏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문의 주시면 최고 수익률이 직접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